오래된 사진첩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자전거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7, 80년대만 하더라도 자전거로 물건을 배달하고 동네 골목마다 세발 자전거를 타는 어린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속도의 시대에 밀려 자전거보다는 더 빠른 새로운 운송수단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도시 환경이 새롭게 조성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면서 자전거가 다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생각하고 속도를 쫓기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미래지향적 이동수단. 자전거의 새로운 진화를 따라가 봅니다. 지난해 4월 개통된 4대강 자전거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자전거길이 조성되면서 레저를 즐기는 자전거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 자전거 인구 수는 대략 800만 명. 업계가 추정하는 산업 규모 또한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자전거의 기능이나 디자인이 더욱 새로워지면서 자전거를 선택하는 기준과 취향도 저마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모처럼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달려봤는데요. 바람을 가르는 시원한 기분에 페달을 돌리는 발의 움직임도 가벼웠습니다. 두 바퀴로 달리는 세상, 자전거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고 자전거 타기에 딱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 등을 보면 이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국내 자전거 인구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전거는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점점 진화되고 있는 자전거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자전거 도시로 잘 알려진 경상북도 상주. 그곳에 자전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2002년 10월) 국내 최초로 개관한 상주 자전거 박물관은 저탄소 녹색 성장에 맞춰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역사와 변천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동서양의 옛날 자전거에서부터 현재의 자전거까지 시대별로 자전거의 모양과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세발 자전거를 보니까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시된 이 세발 자전거 역시 한쪽 페달이 지금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한쪽 페달이 없이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이 동심의 세계에서 이 세발 자전거를 열심히 이렇게 페달질했었던 그 추억이 이렇게 아주 풋풋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세발 자전거에 대한 추억 하나쯤 갖고 계시죠? 그러고 보니 문득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배우며 넘어지던 때도 기억이 나네요. 최초의 자전거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1790년 프랑스 귀족 출신 꽁투 메데드 시브락이 만든 셀러리페르를 자전거의 원조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자전거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은 지금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자전거 역사관이고요. 네. 인류 초기의 자전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1818년에 독일에서 나온 드라이지네란 자전거인데요. 이게 최초로 특허를 받은 자전거고요. 이제 보시면 이거는 아직 페달이 없어요. 그래서 발로 땅을 차면서 나가는 형태로 탔던 자전거입니다. 아, 네. 이게 페달이 없어서 네네네. 그냥 발로 이렇게 차면서 발로만 그냥 가는 거군요. 그래도 이제 걷는 것보다는 빠르다고 해서 당시에 귀족들한테는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1839년에 영국에서 나온 맥밀런 자전거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맥밀런이 사람 이름이고요. 이게 이제 최초의 페달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말 머리 모양을 본따서 만든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전거입니다. 이건 1860년에 프랑스에서 나온 미쇼형 자전거인데요. 이제 피에르 미쇼라는 분께서 만드셨고요. 이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이제 회전식 페달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장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타고 내려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양쪽 다리를 딱 얹으면 이제 편하게 쭉 내려갈 수 있는 네,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 자전거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앞바퀴가 큰 자전거. 이것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로 불리는 오디너리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1879년에 미국에서 제작이 된 제품인데요. 네. 이제 1800년대 후반에는 이렇게 바퀴가 큰 자전거들을 많이 탔었어요. 보시면 앞바퀴가 상당히 큰 데 비해서 뒷바퀴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게 아름다운 포인트고요. 근데 보니까 바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뭐 이 네. 특징이 왜 이렇게 바퀴가 큰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기어라든지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장치가 발명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점점 바퀴를 크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설으로는 이제 옛날에 바퀴가 크면 클수록 그게 부의 상징이라고 해서 이제 바퀴를 크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페달이 없어 발을 땅에 딛고 움직여야 했던 자전거. 그리고 앞바퀴가 큰 오디너리 자전거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전거의 역사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전거 역사는 한 20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역사에 등장하는 자전거는 독일의 드라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드라이진이라는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는 이제 나무 바퀴로 만든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이제 핸들이 달려서 숲속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는 페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로 사람이 이제 굴르면서 다녔는데 좀 불편했겠죠. 결국은 1860년대 파리에 있는 그 대장장이들이 이 자전거에다가 페달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페달 자전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페달 자전거가 등장하면서 자전거는 이제 본격적인 자전거 역사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페달 자전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바퀴가 큰 자전거가 나오는데, 이 자전거가 오디너리 또는 하이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상당히 우아하고 지금까지 나온 자전거 중에서 상당히 멋있는 자전거입니다. 다만 너무 앞바퀴가 컸기 때문에 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량해서 만든 자전거가 세이프티라는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는 1885년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오늘날 우리가 타고 있는 자전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가 나오면서부터 자전거의 디자인은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85년 오디너리 자전거를 만들었던 제임스 스탈리의 조카 존 스탈리는 프레임을 다이아몬드 모양에 가깝게 개선해 구조적인 면에서 현대 자전거의 기본 요소를 모두 갖춘 세이프티 자전거를 선보였습니다. 앞바퀴가 상대적으로 커서 다소 위험했던 오디너리 자전거와 달리 세이프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가 같을 뿐 아니라 바퀴에 타이어가 달려져 있었는데요. 또한 현대의 자전거와 같이 체인 구동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나라에 자전거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대략 개화기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1903년 가을에는 조정의 관리들을 위해 100대의 자전거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좀 낯서실 텐데요.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타던 자전거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자전거들의 뭐 특별한 특징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충북 제2186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번호판이랑 약간 좀 비슷한 네네. 그런 느낌인 거네요. 예전에는 이제 감찰 기록부라는 데 등록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 세금도 내고 했었다고 해요. 네네. 일제강점기의 자전거를 시작으로 이동수단뿐 아니라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으로서 자전거가 많이 사용되고 왔습니다. 술이나 쌀가마니를 나르던 배달 자전거, 수많은 사연을 실어 나르던 우체부 아저씨의 자전거도 보이는데요. 오래된 우리네 추억이 자전거와 함께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전거는 바퀴가 큰 자전거들, 하이휠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후에는 이제 1885년에 이제 등장한 이 세이프티 자전거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온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티 자전거는 좀 낮고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타기도 좋고 누구나 타기 좋은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전거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안전 자전거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초기에는 이 바퀴가 큰 자전거가 들어왔다가 그 후에는 이 세이프티 모델들이 들어와서 보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인간의 바람이 최초의 자전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보완해오면서 자전거는 비로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제 자전거는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사진이나 영화 속에서 봐왔던 자전거들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감회가 훨씬 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자전거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많은 시도와 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전거의 역사 속을 만나보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자전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진화되고 있는 자전거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금속공예가 박종덕 디자이너의 작업실. 그가 만든 자전거는 2011년 서울 디자인 페어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자전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끌어올린 박종덕 디자이너. 금속공예를 전공한 그가 자전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대학교 때 이제 과제로 처음으로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해서요. 재미를 느끼고 그다음에 졸업 작품으로 이제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만들고 이제 최근에 이제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이제 지금의 이제 클래식 자전거와 저 임팩트 자전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추억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남녀노소 다들 자전거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전거를 단순히 자전거로 보지 않고 탈 것이라는 새로운 개체로 봄으로써 디자인 단계에서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자전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추억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전거에 대해서 추억이라던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출발을 해서 내가 어떤 이렇게 자전거를 내놨을 때 사람들이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키게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각? 그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컨셉인 것 같아요. 현대의 자전거들에서 기능적인 부분이 좀 더 강조된다면 박종덕 디자이너의 자전거는 잊혀가고 있는 감성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바퀴가 2개가 있고 그거를 사람이 올라타서 핸들로 움직인다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 틀은 정확하게 좀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너무 기능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디자인을 시작을 할 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들을 놓고선 이 몸체나 이런 어떤 형태들의 가장 좋은 비례를 찾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자전거 중에 특징이 이제 클래식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바구니라던가 바퀴 커버의 모양인데 가방부터 해가지고 갑옷이나 무기 이런 이미지부터 해서 뭐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뭐 앤틱한 소품들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든 후에 그거를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제로 만들어지다 보니 자전거를 완성시키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는데요. 황학동의 용접과 가공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지금 보이는 클래식 자전거입니다. 뭔가 유럽의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독특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죠? 이 자전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형태인데요. 이 이제
현대 자전거들이 갖고 있는 이제 주로 직선적인 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곡선적인 요소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의도했던 그런 이제 미술적인 아름다움이나 옛날 중세 시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영감을 받았던 것들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 가죽 부분과 그 다음에 나무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재료를 쓴 의도는 이제 가죽이 갖고 있는 부드러움과 이제 금속이 갖고 있는 그 딱딱하고 차가운 거에 대한 그 매칭 내지는 이제 그 두 반대되는 것들이 만났을 때 생성되는 그 긴장감이라던가 그런 실험적인 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긴장감들이 사람들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다고 느껴지게끔 하는 것 같아요. 박종덕 디자이너가 만든 또 다른 자전거. 이 자전거의 이름은 임팩트인데요. 날렵한 디자인, 붉은색과 녹색의 조화가 경쾌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전해줍니다. 클래식 자전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클래식함에 대한 해석을 했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던한, 그러니까 현대의 자전거 디자인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미술적인 디자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이제 감성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느냐가 이제 주된 디자인 모티브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타는 기능만을 갖는 자전거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된 수제 자전거. 디자이너의 감성과 독특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자전거에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자전거들은 아직은 이제 부족한 점도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더 멋있고 새로운 시야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건물 1층에 작은 카페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느 카페와 마찬가지로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즐길거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바이크 카페라고 합니다. 차도 마실 수 있고 자전거를 대여하여 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크 카페, 제가 한번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 반영된 신개념 카페입니다. 카페 앞에 친환경 전기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타고 송도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바이크 카페라는 게 사실 일반 사람들이 느꼈을 땐 굉장히 생소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희소 가치성이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시게 된 건가요? 네, 저는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직 시장이 거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전기 자전거를 접하고 이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 자전거를 판매한 어떤 전문적인 샵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바이크 카페 형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전기 자전거 생활 속에서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주로 이용도는 그 집에서부터 어떠한 그 도시철도라든지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그 대중교통 거점까지의 이동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감수해야 될 몫이 있나요? 그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제한 속도라는 개념이 없고 사실은 사람이 페달이 밟는 만큼 이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시속 25km의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과속
장착해서 주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전기 자전거니까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터리를 활용해서 헤드라이트를 킨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처럼 뒤쪽에 리어 램프를 켜고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훨씬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전거는 1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극대화시켰습니다. 전기 자전거이지만 페달을 밟도록 설계해 자전거가 가진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로 탄소 배출도 줄이고 빠르게 이동하며 운동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직접 타보지 않을 수 없겠죠? 친환경 전기 자전거는 저도 처음 타봤는데요. 가볍게 페달을 밟으니 바퀴도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송도 자전거 여행 함께 즐겨보시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송도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며 하루 데이트를 즐겨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의 일상이 한결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전기 자전거와 함께한 송도에서의 하루가 마음속 스트레스까지 날려주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타보니까 이렇게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또 자전거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매력에 또 한층 더 이렇게 푹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전기 자전거. 그 설계와 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운송수단은 앞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1인용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전기 자전거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답게 기능도 중요하지만 미래형 자전거라는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한 디자인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문 라이딩이나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디자인에 신경을 썼습니다. 전기 자전거라는 게 스포츠용이 아니고 어떤 이 일반인 여성분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6인치 같은 좀 큰 대형 치수보다는 20인치 위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배터리 컨트롤러라든지 BMS 같은 어떤 그런 기술에 좀 주안을 둬서 좀 더 높은 효율로, 그리고 좀 더 빠른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기 자전거는 고효율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만으로 서울에서 파리까지 10번을 가고도 남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개발하시고 만드시나요? 전기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 자동차로 가기 위한 중간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고, 보다도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전기 자전거만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컨셉 디자인을 좀 더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형태의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전기 자전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이는 브레이크 등이나 리어 램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쇼바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제 그 도심에서 타고 근거리 이동하기에 적합하도록 그런 컨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헬멧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질주하는 라이딩과 달리 전기 자전거는 1인용 운송수단이라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도심의 배달 서비스 등으로 그 이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쪽에 또 개발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갖고 싶으신가요? 기존 전기 자전거 모터의 문제점들이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 한 번 충전해서 90km를 주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고 속도로 올리게 되면은 그 킬로미터를 다 가지 못하고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고속 주행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세대 모터를 한양대학교랑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해도 충전 시간이 그래도 뭐 2시간 이상 소요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뒤에 배터리를 또 슈퍼캐패시터라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해서 바꾸는 그런 그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전거를 타다가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가 내 몸에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자전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어떤 자전거가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맞춤식 수제 자전거를 제작하기에 앞서 사용자의 치수를 재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옷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형에 잘 맞게 제작되어야 안정감 있게 타면서 피로감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타는 사람의 다리 길이, 팔 길이, 그다음에 몸통 길이 등등 여러 가지 그 신체 조건하고 가장 잘 맞아떨어질 때 가장 편안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라이딩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프레임 사이즈, 프레임 지오메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다리 길이와 팔 길이, 발목의 각도, 엉덩이 넓이, 근육의 편차는 물론이고 라이딩 스타일까지 고려해 맞춤식 자전거가 제작됩니다. 각자의 신체 조건에 맞게 피팅이 끝나면 정확한 치수를 토대로 실제로 만들어질 자전거의 모델을 설계하게 됩니다. 각도 변화라든지 길이 세팅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본인이 제작하려고 하는 것과 맞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최대한 그 요구 조건을 반영을 해서 프레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싱인 경우에는 73도에서 한 75도 사이 시티브가 그런 각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약간 편안한 라이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각도를 좀 낮춰주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헤드 튜브 쪽에 각도가 몇이냐에 따라서 휠 베이스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구 조건을 반영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각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대로 실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전거 제작에 들어가 볼까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바퀴와 핸들, 페달, 안장, 프레임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전거의 뼈대를 만드는 프레임 작업은 그 어느 작업보다 중요합니다. 프레임의 각도 또한 사용자의 조건에 맞게 제작되는데요. 그렇게 프레임과 핸들, 안장을 만들고 바퀴의 넓이까지 고려해 하나의 자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기성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와 다르게 본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그 프레임의 사이즈라든지 각도라든지 그런 지오메트리 정보를 본인한테 맞춰서 제작을 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도색이라든지 컬러 또는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또 본인의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선택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처럼 내 몸에 꼭 맞게 제작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자전거를 탄다면 더 신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가 우리 곁에 더욱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자전거가 바퀴에 달려 굴러가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만, 요즘에 자전거 보면 혁신적인 소재가 등장하고 또 자전거의 성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자전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점차 자전거가 하나의 어떤 문화의 수단이자 동시에 또 삶의 수단으로 아주 단순한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이런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자전거 인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상주입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자전거 도시답게 자전거가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전거 역사가 근 100년을 가까울 정도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기 좋게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높낮이가 없이 평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전거가 우리의 생활에 맞는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가 발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과 보도통 낮추기,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형식적으로만 자전거 도로를 갖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상주에서는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이용해 자전거가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이 자전거는 정말 양면적으로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운동도 되고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뭐 인도 같은 게 잘 공사가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차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는데요.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이동성과 운동 역할뿐 아니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주의 그 자전거의 그 잘 돼 있는 인프라와 또 주변에 있는 자전거의 주변에 있는 그 풍광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제1의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자전거는 새로운 레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전거 동호회도 많이 생겨나고 자전거 관련 행사들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66km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개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고 여자친구랑 같이 오면서 좀 놀러도 올 겸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더 기분이 좋고요. 뭐 가족애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경에선 산악 자전거로 66km를 완주해야 하는 산악 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MTB라 불리는 산악 자전거는 1970년 미국의 한 사이클 선수가 일반 자전거에 모터사이클 바퀴와 자전거 쿠션 등을 달고 산에 오르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참가자들은 2바퀴로 달리는 자전거를 통해 문경의 주변 환경을 즐길 뿐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갈 곳은 20여 년 전 이 석탄을 싣고 나르던 철로가 있는 곳인데요. 근데 그 철로 위에 이색 자전거가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떠나보시죠. 오래된 간이역의 추억을 따라 특별한 자전거를 만나러 가봅니다. 문경선을 잇는 기차역 중 하나인 진남역.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던 전성기 시절을 뒤로하고 아쉽게도 폐역으로 남았는데요. 오직 철로만이 그 시절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긴 철로를 따라 이제는 기차 대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전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그 철로 자전거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이 지역이 원래 그 석탄을 캐던 탄광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폐광이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그리고 이 선로가 폐선이 되면서 지역 개발과 그다음에 관광 개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 자전거를 이렇게 즐겁게 탈 수 있는 뭐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 자전거는 전동 장치가 있습니다. 반자동입니다. 반자동이고 자리가 4개 있는데 오른쪽 좌석 앞자리는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서만
힘은 들지 않고 꾸준히 밟아주면은 반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놀이공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자전거를 실제 기차가 다녔던 철로에서 타볼 수 있다고 하니 그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직접 타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으니 철로를 따라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전동장치가 달려있어 페달을 돌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쭉 뻗은 철로와 자연 풍광이 답답했던 마음을 확 트이게 하는데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재미있는 놀이를 경험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전기로 간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이 자연 광경을 만끽하고 즐기면서 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최대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남역을 출발해 경북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진남교반을 따라 목적지인 불정역까지 왕복 4km에 달하는 코스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유롭게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 40여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뜻한 봄 기온을 느끼기 위해 여행을 온 사람들에게 철로 자전거는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재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런 자전거는 처음 타보고 이렇게 타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니까 협동심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고 경쟁심도 생기는 것 같고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 두발 자전거만 타다가 철로로 된 자전거를 친구랑 같이 타서 추억이 쌓여서 좋고 옆에를 보면 경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네,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을 맞으며 40여 분을 신나게 달려 다시 출발지인 진남역으로 향해 갑니다. 철로 자전거와 함께한 저의 여행도 이렇게 끝이 나가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는 느낄 수 없었던 풋풋한 감성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철도 자전거를 타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창의적 체험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더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페달이 없어 발로 땅을 디디며 달려야 했던 최초의 자전거. 그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거쳐 다이아몬드형 프레임에 페달이 있는 현재의 자전거가 등장하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자전거를 향한 애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자전거의 진화. 그 다음 여정은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국내 자전거 인구 800만 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우리가 기존에 알던 아날로그 방식의 자전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자전거를 체험하고 경험해 봤는데요. 친환경 미래형 이동 수단으로서 또 우리 개인의 각각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한 형태로 보여주는 자전거. 자전거는 이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삶이 밋밋하고 지루하신가요? 화창한 봄날 여러분의 일상을 멋지게 바꿔줄 자전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